예, 구급 노동법 개론 이거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고 나서 이제 연락들이 이메일로 많이 오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90에서 100점 사이, 100점도 꽤 많던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점수들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걱정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이라는 게 노동법 개론 한 과목 잘 봐가지고 붙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성과들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봐왔던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문 하나, 두 개 정도만 조금 낯선 게 있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평소 많이 봐왔던 그런 주제들이라서 정답 맞추시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법 문제인데요. 최저임금법에서 하나만 찍어보세요 하면 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에 감액이 되는 경우들 기본 전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지만 감액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3개월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더라. 10%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게 기본 전제가 뭔가요? 단순 노무 업무가 또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전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기간 정해야 되고요. 3개월까지만 10% 감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 보게 되면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다 법 규정에 있는 것들이라서 낯설지 않고요. 1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단체 협약은 당사자의 구두 합의로 안 되죠. 이 근로계약과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이라는 건 구두 합의든 뭐 서면 합의든 다 가능하죠.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서면 합의가 아닌 구두 합의를 통한 근로계약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가능해요. 근데 단체 협약이라는 특수한 계약은 그렇지 않죠. 노조법 31조 1항에 있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지만 단협으로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협약은 당사자의 구두 합의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시죠. 자, 3번 문제. 노조법상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다 법 규정이 있는 게 뭐 그대로라서요. 뭐 딱히 이제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3번 질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는 구제시청에 대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 출석하게 할 수 있죠. 근기법상 부당이거든 구제신청, 노조법상 분호 구제신청 둘 다 마찬가지예요. 증인 출석이라는 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서 직권주의가 노동위원회는 아무래도 행정적 절차다 보니까 직권주의가 많이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되어 있습니다.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A의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소 근로자네요. 근데 만 15세 미만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취직 인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연소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내용들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1번 지문 A의 근로시간은 7, 5 합의를 통해서 1, 5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연장 근로를 풀로 땡겨도 어른들의 법정 근로 시간과 똑같다 말씀드렸죠. 1번이 옳은 것은이니까 정답 되겠네요. 2번 지문 이거 답 쓰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대리계약이 문제가 되지 그거는 금지돼요. 왜냐면은 친권자나 후견인 부모에 의한 강제 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지하고 있죠. 임금 청구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판례가 있나요? 미성년자가 임금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혼자. 그것도 가능하다. 소송 당사자 능력도 있다. 이런 판례까지 있습니다. 2번 질문 틀렸네요. 자, 3번 질문 보시게 되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아니죠.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15세 미만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연소근로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고 법정 근로 시간이라든가 연장 근로라든가 야간휴일 근로라든가 이런 식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거고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15세 미만자예요.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땠습니까? 15세 미만자는 그러니까 중학교에 재직중인자 포함해가지고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13세 미만자는 취직 인허증 발급이 안 돼요.
근데 13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취직 인허증이 발급되는 예외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수 근로자 자체에 대해서 보호되는 거하고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15세 미만자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3번 지문도 틀렸네요. 자, 4번 지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야간 휴일 근로 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 휴일 근로가 필요하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인부 어떤가요? 인부. 원칙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는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명시호 청구 있으면 가능했고요. 산부. 원칙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의 인가와 애기들하고 똑같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남성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8세 이상자인 이제 그 임산부가 아닌 여성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강의 때마다 그 기본 강의 때도 하고 물품 강의 때도 했는데 근로시간 파트 들어갈 때 그림 그려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어쩌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 연장 근로가 어쩌고 여기에 대해서 야간 휴일 근로가 어쩌고 요 내용 맨날 그려드리면서 여기서 문제가 적어도 지문 한 개는 무조건 나와요 했던 거 그거였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필요하니까 틀렸네요. 그럼 맞는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시죠.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뭐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기본적으로 다 법에 있는 거죠. 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하실 게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신청을 받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걸 좀 구별합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지문 다 맞는 거네요. 4번 지문이 이제 최근 개정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복수노조하에서의 모든 조합원 수 산정은 당연히 종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인 근로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분탕질을 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이렇게 걸어놨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빼야죠.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들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나오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했던 그 범주 내에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빠지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좀 이제 감액적으로 되는 사람들 요 두 개를 그려가면서 한 개만 찍어보라면 이겁니다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로 지금 우리가 1번 문제와 6번 문제를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강의 시간 얘기하는 것처럼 나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죠. 근데 보시면 뜬금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본 적도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의 이제 소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노동부. 근데 이제 노동부가 아닌 게 구급시업 범위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그거는 뜬금없이 최근에 법 개정을 해가지고 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빼고는 다 노동부지 뭐. 그래서 정답 틀린 것 4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뭐라 말씀드리냐면 몇 년 이하 징역 이거까지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대신 형사처벌되는 건지 뭐 과태료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히 이제 과태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뭐 신고라든가 서류 비치라든가 뭐 너 나와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과태료들이 많죠. 근데 그에 반해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은 보통 범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태료가 하게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디귿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제 계집비치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넘어가시죠. 자, 8번을 가보시면 노조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이 틀렸네요. 맨날 하는 얘기죠. 뭐라 합니까? 우리 노동법에서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근데 임기가 3년이 아닌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들 걔네는 임기가 2년이고 나머지는 임원이든 대임원이든 전부 다 임기는 3년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뭐 2번 지문 나름 뭐 최근 개정법이죠. 조문 그대로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마찬가지고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점 부당 노동행위를 부당 해고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부당 노동행위 문제 없네요.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지문 우리가 근기법에는 소위 말하는 근로자 대표 줄여서 근대가 나오죠. 정리해고의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파트에서의 각종 섬연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근대가 나와요. 근데 취업규칙에는 근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과반노조 또는 과반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자, 2번 지문 이거를 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퇴휴 연재 감은 어떻습니까? 평균임금이죠. 근데 통상임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숫자도 3분의 1이 아니라 어떤가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틀린 게 2개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3번 지문 이제 법에 있는 거죠. 96조의 근기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냥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의결을 따로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10번 가보시게 되면 근기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지문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가 되지 아니한 비의 사실도 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가 될 수는 있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의 비이행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징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발생했을 때 넌 했던 애니까 이번에 좀 더 세게 징계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네요. 자, 2번 질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으면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징계나 인사 특히 이제 징계에 있어서의 절차를 얘기할 때 맨날 판사하던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징계 절차라는 건 두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법률상의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자치규범상의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절차로서 일반적 의미로서의 통용되는 징계 절차 이제 모든 징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징계 절차 그런 식의 일반 절차로서의 법률상 절차는 없어요. 다만 그 징계 수단이 해고로 나가는 경우라면 26조의 해고 예고라든가 27조의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거는 해야 한다. 특히 서면 통지는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죠. 해고 예고는 해고의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다음 자치규범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따를 필요 없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무런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변명기에 소명기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리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되고 위반 시 무효가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외는 있죠. 뭐 있는 경우에 안 거치면 무조건 무효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외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동의조항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동의권 포기 남용이라든가 뭐 협의조항 같은 경우도 거칠 필요 없음 잃어버리니까 그런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많이 보던 거죠. 어쨌든 기업 내부 재심은 하나의 징계 절차예요. 그래서 재심 단계에서 최초 징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우리 많이 보던 거지 마찬가지로 당연퇴직 규정은 그냥 해고예요. 당연퇴직 규정이 진짜 당연퇴직 규정으로 그 역할하는 경우는 3개밖에 없어요. 계약기간 만료, 당사의 소멸, 그 다음에 정년 요 3가지죠. 자, 정답 2번이네요. 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기법의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 지문 뭐 법에 있는 거죠.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줘야 되는데 가끔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여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 시행령에 있는 거죠. 2번도 맞는 거고요. 뭐 4번 지문도 맞는 거죠. 3번 지문이 틀린 건데 왠가요? 평균임금이라고 해놓고서 통상임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틀렸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을 이전 3월간의 총 일수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계산 방법이죠. 자,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기출지문이기도 하고요. 뭐 타 시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들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건업이라든가 이제 운송업 얘기하는데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유력한 거는 가로 안에 다만 요거는 제외한다. 그게 지금 4번에 있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근대와 서면 합의에 대한 사항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정리해고 할 때
이제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아니까. 그렇죠? 50일 전 통보 및 협의를 얘기하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자, 일단 1번 지문에서 30일, 미리 문서로서 문제 없네요. 2번 지문, 매년 2회, 2년 초과, 맞네. 숫자 문제 없네요. 3번 지문, 어이쿠, 이게 틀렸네요. 5천이 아니라 3천이죠. 원래 2천이었다가 3천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주의하세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2천으로 냈으면은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천으로 내가지고 이건 뭐 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지문, 근로자가 15일 내에 알려줄 수 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왜 있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뒤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죠. 15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업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영업양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영업양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거. 그래서 영업의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영업 양도가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조직을 해체해서 이전했으면 그거는 영업 양도가 아니라 그냥 설비를 판매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에서 궁금한 건 영업양도에 있어서 뭐가 궁금했나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건 근로관계 승계가 궁금한 거죠. 근로관계가 승계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효과를 인정합니다. 다만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이 그 특약을 체결해가지고 승계 배제 합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승계 배제 합의를 그냥 무효로 보진 않고요. 가능하단 그래요. 다만 얘는 사실상 해고잖아요. 따라서 2, 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영업양도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둘로 나눴어야 되죠. 일부 양도의 경우가 있고 전부 양도의 경우가 있었어요. 전부 양도의 경우라면 해고의 효력 다투는 자도 해고가 부당하다면 승계됩니다. 그럼 나중에 복직할 때 양수기업 복직하는 거지. 근데 일부 양도라면 당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수기업이 그 해고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을 때 그때만 승계되더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포맷이에요. 자, 깔아놓고 봅시다. 자, 1번 지문, 15번 문제 1번 지문. 양도 당사 사이의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럴 수도 있죠. 있지만 해고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2, 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됐습니다. 자, 2번 지문 가보시게 되면 2번 지문, 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지만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이게 뭔가요? 바로 그 다음 논점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데 근로자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양수기업에 가기 싫고 양도기업에 잔류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양도기업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나는 그러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 그래, 너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렇죠? 잔류해도 되고 잔류한 이후에 네가 퇴사를 해도 되고 이건 네 마음이다. 2번 지문도 맞네요. 자, 3번 지문, 근로관계 포괄 승계니까 기존의 근로자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문제 없어요. 4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객관식 시험에서 잘 보는 판례는 아니거든요. 이게 노무사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에서는 뭐 기본으로 보는 판례인데 노무사 1차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보는 판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책에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안 봤다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도 이전의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럼 어떤가요? 회사에 복직 조치가 있냐 없냐 중요치 않아요. 확정 판결을 통해서 민사소송이니까 그 자체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이미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정 판결 이후에는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왜냐? 근로자질을 취득했으니까.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뭐 임금도 주고 있지 않다. 이건 뭐예요? 임금 체불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양도계약 이전에 부당해고가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아니에요. 이 회사의 근로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복직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물론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한 구제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왜냐? 공법상 의무의 문제일 뿐 사법상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니까. 근데 민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의 근로자지. 그럼 당연히 포괄승계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이게 뭔가요? 직장 폐쇄 효과로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임금 지급 의무 면제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점거 배제 효과가 있죠. 이 점거 배제 효과가 왜 무섭냐? 노동조합 측에서 직장 점거를 정당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하게 폐쇄를 해버리면 그 폐쇄는 그 점거한 근로자들은 퇴거해야 한다. 나가야 한다. 뭐 굳이 얘기하면 논거로 판례가 제시하는 게 뭐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요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맞는 지문인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직장 폐쇄는 정당했어요. 대항성, 방어성 갖췄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노동조합 측에서 이제 진정으로 복귀하겠다.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집단적, 객관적 의사표시 방법에 의해서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쇄를 풀어야지. 근데 폐쇄를 안 풀고 얻어맞은 김에 좀 더 맞아보자.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방어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 폐쇄로 변질돼서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겠다. 뭐 3번 지문, 4번 지문 이거 뭐 뻔한 거라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시면 근기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최근 개정법이죠. 이제 급여명세표 주는 거. 근데 뭐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전자문서가 나오는데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틀린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뭐 법에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소정 근로 시간을 주의하면 되죠. 법정 근로 시간이 아니고 맞는 거네요.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새로운 이제 변형 문제인데 뭐 거의 틀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례 산정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되나? 성과가 많아서 더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과 비례해 가지고 비율 산정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성과가 많으면 당연히 더 줘야지. 그리고 근로자별로 성과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그 기준을 판단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4번도 마찬가지고요. 초단시간 근로자 이분들 빠지죠. 휴일이라든가 연차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시험법에는 아닙니다만은 퇴직금도 빠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 넘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빠져요, 이분들은. 근데 아무튼 휴일, 연차 빠진다. 문제 없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직 얘기합니다. 전직. 그래서 우리가 기업 내 인사 이동인, 그래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사용자가 전직 발령을 내려고 그래요. 그럼 전직이란 무엇인가? 기업 내에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처분 이걸 우리가 전직, 뭐 전근, 전보, 배치 전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전직 명령권이란 건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간단해요. 판례 입장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당연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명령권이라는 건 별도의 근로계약이라든가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발생해요. 자, 그런데 사용자에게 이런 식의 명령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 3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죠. 물론 민법 2조에서는 권리 남용하지 마라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필불신. 요걸 가지고 판단하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그 다음 당사자와의 협의 등 신의치상이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만 신이라는 건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참작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건 교재에 있습니다. 뭘 얘기하겠어요? 일단 사람을 보낼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왜 이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배치 변경의 필요성, 인원 선택의 합리성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다음 부를 얘기할 때 이건 뭔가요?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딱 비교해 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보니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수용해야 될 정도를 현저하게 넘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무언가의 대상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겠죠. 요 틀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18번 문제, 죄송합니다. 19번 문제. 1번 지문. 근로자에 대한 전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된다. 맞죠? 그래서 명령권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된다. 자, 2번 지문.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사권 범주에 넣어주겠다. 맞죠? 세 번째. 이게 틀렸네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 이거는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되는 것은 아니죠. 4번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했고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수리하는 의원 면책 형식을 취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기한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런 경우라면 실질은 해고가 되겠다. 맞네요. 자, 2번 지문. 근로자를 징계에 관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 오로지 몰아내려고 혹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해고가 부당함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부당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고의가실에 의한 위법 한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겠다. 맞네요. 3번 지문 법 규정이 있는 거죠. 3년 이내 문제 없고요. 같은 업무 문제 없고요. 근로자가 원하면 문제 없고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것도 문제 없고 맞네요. 4번 지문 보시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는 임금을 얘기해요. 통상임금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본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제 지급되었을 임금을 줘야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2022년도 9급 시험 노동법 개론 기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 클래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